많은 사람들이 사람과 침팬지 간의 유전자는 매우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과 침팬지는 공통 조상에서 유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들도 보편적 공통 조상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 예로 집고양이와 호랑이 사이의 유전적 유사성이 95.6%나 된다고 합니다. 보편적 공통조상에서 진화했다는 이 주장은 반박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이런 추론을 내린 이유가 그 비교와 계산된 방법으로 인해 더 확실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과장된 것인지 아시나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과 침팬지의 유전자는 얼마나 유사할까? 여러분은 사람과 침팬지가 99% 유전적으로 유사하다고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는 유전적 유사성이 95%에서 86.7%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정 없이 계산된 다른 연구에서는 70% 수준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왜 연구마다 다르게 발표가 될까요? 그 차이는 어떻게 그리고 무엇이 비교되었는가에 근거한다. 흔히들 사람과 침팬지 간의 유전적 유사성이 95%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주장은 2005년부터 시작된 최초의 매핑 연구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됨에 따라 연구 보고서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후생적 발현, 표면 중립, 디코딩 RNA, 그리고 유전학적 단백질 코딩 이면에 많은 다른 알려지지 않은 변수들로 인해 비교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변수들 중 일부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었고, 어떤 것들은 이제 막 딱지를 떼기 시작한 기초 수준입니다. 이런 모든 알려지지 않은 변수는 엄청난 어려움을 줍니다. 유전적 유사성에서 유사란 정확히 무엇일까? 유전적 유사성은 특정한 정보 프로그래밍 디지털 문자인 총 32억 염기쌍에 달하는 DNA 서열 중 아주 작은 부분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게놈이라고 불리는 영역에 있는 단지 DNA 총량의 약 1.2%만이 비교에 사용된다. 이것은 3,480만 유전 문자 배열에 해당됩니다. 유전적 유사성이 비교될 때 오직 이 단백질 집합 영역만 비교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영역이 게놈이라고 불립니다. 나머지의 방대한 98.8%는 단지 유전적으로 무관한 것으로 무시되어 그렇지 않다는 확실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자들이 쓰레기 DNA로 생각합니다. 정크 DNA. 자연주의적 관점에서 아직 이해하지 못했거나 알려지지 않은 방대한 분자 영역은 흔히 쓰레기 DNA라고 불립니다. 처음부터 연구자들은 알려지지 않은 DNA의 98%를 쓰레기로 치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단백질 합성 게놈 외부에 있는 나머지 98.8%의 DNA는 쓰레기라고 생각했다. 왜 그렇게 서둘러 대부분의 DNA가 쓰레기라고 추정했을까요? 보편적 공통 혈통 진화가 옳다는 추정하에 아마도 이 방대한 영역을 쓰레기로 생각했거나 맹목적으로 과거 시행착오의 변성 돌연변이의 유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메시지가 완전히 틀렸다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DNA라고 불리는 오래되고 경멸적인 용어가 사용되었다. 그것은 고맙게도 최근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정말로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인간 게놈은 약 33억 개의 뉴클레오티드의 방대하고 방대한 확장이라는 것이다. 게놈은 무엇을 하는가? 게놈은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한 DNA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량의 1.2%임에도 불구하고 약 3,480만 개의 염기쌍을 이용해 세포의 프로그래밍 청사진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게놈은 아미노산이 단백질 체인에 정확한 순서로 정렬하도록 지시를 준다. 이 지시에 따라 단백질 체인은 본질적으로 모든 살아있는 물질이 생명체를 구성하도록 3차원 구조로 접혀 있습니다. 침팬지는 해부학적으로 여러 면에서 사람에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단백질 구조를 만드는 게놈에서 밀접하게 일치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둘 다 모두 땅에서 살고 손가락, 다리, 팔, 공기를 숨쉴 수 있는 폐, 피를 보내는 심장, 그리고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해골 모양, 턱, 목, 척추, 사지리얼, 골반, 손, 다리와 툭 튀어나온 입술, 코다리, 흰눈 등등과 같은 연조직 배치를 포함해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할 것은 두뇌의 생화학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아마 가장 심오한 차이는 언어, 예술, 음악, 수학, 기술, 철학, 농업, 그리고 도덕 및 정신적 능력의 차이입니다. 또한 동식물 연구가들에게는 아마 놀라울지 모르겠지만 침팬지 게놈은 사람보다 12% 정도 더 큽니다. DNA 분자의 총량 중 80% 이상이 완전히 기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날 어떤 추정치에서는 80%보다 더 기능한다고 합니다. 많은 디코딩 DNA 서열이 유전자 발현 조절을 포함해 기능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유전적 코딩 서열을 이용하면서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단백질을 발현합니다. 이것은 어떤 유기체가 되었든 게놈만으로는 그 구조의 깊이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DNA 매치와 히스톤 변형, 다양한 RNA 매개 과정을 포함한 후생적 과정들은 주로 전사 수준에서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DNA에 저장된 비발현 RNA 배열은 매우 특정한 상황이 발생할 때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체 간의 게놈 유사성에 대한 추정을 매우 약하게 만듭니다. 게놈 외부, 심지어 DNA 분자 외부의 방대한 정보의 줄은 특정 조건 동안에 생명체의 생존을 보장하는 데 이용되는 변이를 위한 방대한 도서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발견은 모든 DNA 정보가 결국 완전히 기능하는 것으로 확인될 것이라는 기대를 높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는 게놈 외부의 빅코딩이 실제 그 정보를 전달하는 미묘한 방법에는 무척 많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막 깨닫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것은 전통적인 단백질 코딩의 의미로 코딩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게놈의 이 부분에 숨겨진 많은 방법에는 치명적인 수많은 정보들이 있다. 사람과 침팬지의 염색체 수가 다르다고? 인간 게놈은 23쌍 46개의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침팬지는 24쌍 48개의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염색체는 뼈, 혈액세포, 효소, 기관, 그리고 머리카락과 같은 모든 구조의 조립에 대해 배아에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청사진을 제공하는 부모에게서 자녀에게 전달되는 프로그래밍 정보의 도서관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비록 미토콘드리아는 어머니에게서만 오지만 염색체 쌍들은 반은 어머니에게서 오고 반은 아버지에게서 옵니다. 이것들은 함께 자손을 위한 새로운 염색체 쌍을 이룹니다. 만약 염색체 쌍들이 일치하지 않으면 모든 종은 결코 기능장애나 질병 없이 번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염색체 쌍의 수가 다르다는 것은 게놈의 유사성을 논할 때 실제 영향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동식물 연구가에 의해 무시되거나 경시되었습니다. 그럴 것 같지도 않고 아직도 결코 관찰된 적이 없는 이 방대한 염색체 재조합의 개념을 구하기 위해 이용된 현대의 이론들은 융합은 반드시 우리가 유인원과 공통으로 갖고 있는 조상들에서 분리된 두 염색체의 유전물질 일부의 손실과 재정렬에 관여했다고 받아들인다. 이 염색체의 재정렬은 75에서 450만 년 전, 이 시기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 추정치로 오래전 시간으로 거슬러 오른다. 동식물 연구가들은 두 인간의 염색체가 먼 옛날에 어떻게든 융합되었다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그런 현상이 관찰된 적은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런 융합이 성공적으로 전달되는지 무시합니다. 그런 변이는 남자, 여자가 동시에 융합된 염색체 쌍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염색체는 동물과 식물 세포의 해관에 위치한 실 같은 구조이다. 각 염색체는 단백질과 디옥시리보핵산의 단일 분자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에게서 자손에게 전달된 DNA는 각 생물을 독특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지침을 담고 있다. 새로운 세포에서 염색체의 숫자와 구조의 변화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간에게 백혈병의 한 종류와 다른 암들은 결함이 있는 염색체로 인해 발생한다. 희귀 유전자. 희귀 유전자는 보편적 공통 조상에게는 심각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전자들은 오직 그 생명체에게만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동식물 연구가들은 그 유전자 배열이 배타적이기 때문에 희귀 유전자에 대한 설명 가능한 유전적 유사성을 집어낼 수 없습니다. 오퍼는 그 부모가 포기한 자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퍼는 여전히 생물학적으로 그 부모들에게서 온 것입니다. 희귀 유전자라는 용어는 오직 특정 생물에게서만 발견되는 그 게놈 안에 많은 염기쌍 유전 배열을 말합니다. 그것은 유전적 유사성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보고서는 인간에게서 634개, 침팬지에게서 780개의 인간과 침팬지 간에 적어도 1300개의 다른 유전자를 발견했다. 희귀 유전자는 생물을 독특하게 만들고 다른 생명체와 구분되게 하는 별개의 프로그래밍 코드이다. 이 유전자들은 기능적인 생물학적 과정, 특성 발현, 그리고 고도로 특화된 적응을 제공했습니다. 게다가 후생학적 발견은 다른 RNA 전사 발현과 복잡한 코딩 디코딩 영역의 조합이 주로 무시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지난 20년간 과학자들은 기묘하지만 우연한 게놈 현상에 대해 고민해왔다. 모든 게놈에는 특정 종에게만 고유한 일련의 유전자가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어떤 종에도 상동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단절은 비록 다양한 종이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비슷한 해부학적 구조를 가질지라도 추정에 기댄 분명한 연관이 없는 다른 상이한 코드는 보편적 공통 혈통의 이유와 이론을 위조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뜻합니다. 희귀 유전자는 진화적 유전치학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이다. 왜냐하면 다른 종에서 그것들과 비슷한 다른 유전자를 찾을 수 없고 그것들에 대한 다계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점진적 진화에 대한 가설을 세울 수 없다. 대신에 그것들은 어디에서도 기인된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그 기원을 설명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으나 그 문제는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다. DNA 언어의 놀라움. 가장 정교한 언어이다. DNA는 디지털 문서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코드와 비슷한 언어입니다. DNA는 특정 아미노산을 부르기 위해 3개의 철자를 사용합니다. 이 3개의 철자를 코돈이라 부르며 코돈은 디지털 언어가 단어와 문장으로 정렬된 것처럼 단백질 체인으로 조립된 아미노산 문자들을 말합니다. 게놈과 게놈 외부의 영역은 20가지 서로 다른 아미노산 문자들을 단백질 체인으로 조립하는 나노공장인 살아있는 세포가 사용할 청사진을 제공합니다. 이 언어는 구도점, 구문, 문자, 구를 사용하고 심지어 우리가 유전자라고 부르는 것을 구성하기 위해 특정한 순서로 집합된 장을 복제까지 한다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DNA는 복제하는 동안 즉흥적인 돌연변이 같은 오류를 피하기 위해 아주 긴 문장을 만듭니다. 그 문자는 11번째 소수점까지 전사 및 복제의 오류를 효과적으로 방지합니다. 오류 수정, 자가 복제, 자가 수정, 자가 진단, 자가 복구 및 자가 재생 능력을 갖춘 그 문자는 오류 복사를 찾아내고 수정하고 관장하는 효소를 배포합니다. 이 작은 효소가 그렇게 많은 정보와 정교함을 운반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이 강력한 효소와 함께 다른 많은 읽기 쓰기 보호 기능은 분자에게 0.00000000001 해마다 한 번 발생하는 매우 작은 복사 오류만을 제공한다. 이것은 100억 글자당 하나의 복사 오류이다. 동식물 연구가들의 동의와 상관없이 DNA의 디지털 언어가 매우 복잡하고 엄격하게 통제된 프로그래밍 코드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심오하고 세련된 것입니다. 보편적인 유전 코드가 화학적 친화성, 기회, 시간, 운명, 그리고 자연 선택에 의해 나타났다는 주장은 상식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유전적 유사성은 단순하게 아미노산 배열이나 문자를 비교하는 것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오늘 정오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아팠다. 나는 오늘 정오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아프지 않았다는 문자적으로 93% 동일하지만 의미는 반대입니다. 기록된 언어의 중요성은 유사한 문자 배열에서는 발견되지 않지만 쓰여진 배열의 구성 안에서는 다른 의미를 전달할 것이다. 두통이 있었다와 두통이 없었다. 이것은 단순히 재배열 기법을 사용한 문자의 배열로 쓰여진 작업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 아이디어는 터무니없지만 이것이 바로 유전적 유사성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유전 코드가 기록된 디지털 언어에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1차원적인 언어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유전자는 3차원 형상으로 접힌 단백질을 형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의 문자 혹은 구두점도 유전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DNA 배열을 영어 알파벳 26자와 비슷한 1차원적 형태의 사람이 쓴 언어로 생각하려는 것이다. 코돈으로 20가지 서로 다른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DNA의 네 문자 알파벳 코드는 단지 단백질을 코드하는 게놈의 작은 일부만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요점은 단백질 발현의 많은 부분이 게놈의 외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얼마나 DNA 분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정상적인 유전자 안에 유사한 배열이 그들의 유전적 특성에 기초한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질병에 대한 개인의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특정 기형을 찾는 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생명체 사이의 유사성을 비교할 때는 보편적으로 확립된 기준선이 없습니다. 연구실마다 서로 다른 방법론과 재배열 기술을 사용하며 이것은 연구자들이 유전자 자료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교에 사용되는 유전 물질은 임의로 선택된다. 유전적 유사성에 대한 비율을 계산할 때 진유 전체나 게놈 서열에 대한 수백만의 잠재적 유전적 변이가 확인되지만 특정 DNA 영역에서 정제된 데이터를 분리하고 얻기 위한 표적화된 재배열 기법을 사용하여 얻은 참조 배열만이 비교에 사용됩니다. 이런 방식은 부모, 자식 그리고 생물 사이의 돌연 변이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배열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장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 쓰레기로 여겨지는 수백만의 유전 정보가 일상적으로 배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배제가 부모로부터 전해지는 자손의 유전자 기형을 식별하기 위해 서열을 비교할 때는 의미가 있는 반면 생물 간의 배제는 매우 측정하기 어렵게 되고 매우 주관적인 정률과 삭제에 노출됩니다. 모든 배열과 유사성 계산은 공통 조상 진화가 옳다고 추정하는 오류에 기초하며 그것이 우리가 유전학에서 공통 조상을 가정하는 이유입니다. 이 논리적 오류는 바람이 불기 때문에 바람이 분다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연구들은 대부분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자료를 복구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독단적인 생물 정보학적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매우 유사한 사전에 선정된 단백질 코딩 유전자 배열만 유사성을 보증하는 데 사용합니다. 침팬지 게놈 조합의 초기 5배 초안을 보고했던 가장 폭넓게 인용되는 논문이 가장 잘못된 인용일 것이다. 인간 게놈에 비교해서 전반적인 실제 DNA 유사성은 약 70%이다. 유전 코드는 유해한 돌연 변이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다. DNA는 문자 A, U, C, G로 지칭되는 4개의 서로 다른 화학적 구조로 구성된 뉴클리오티드의 긴 줄입니다. 그 안에 뉴클리오티드들이 정렬된 구체적인 순서가 살아있는 세포에서 어떤 종류의 단백질을 만들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단백질은 길이가 평균 약 350개인 거대한 아미노산의 줄이며 가장 긴 것은 34,500개가 넘는 티틴이라 불리는 슈퍼 단백질 체인입니다. 평생 동안 사용되는 아미노산에는 20가지 유형이 있으며 3개의 뉴클리오티드의 그룹이 코돈이라 불립니다. 각 코돈은 하나의 구체적인 아미노산을 지칭합니다. 아래 도표의 유전자 코드는 중요한 발견을 보여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AUG, UCU, CAU, UAA 순서의 뉴클리오티드를 가진 DNA를 갖고 있다면 이것은 메티오닌, 세린, 히스티딘 그리고 종류의 단백질을 생성할 것입니다. 만약 DNA 서열이 복제되는 동안 부정확하게 번역이 된다면 말하자면 U가 C로 혹은 C가 U로 혹은 A가 G로 또는 G가 A로 번역이 된다면 코돈의 첫 번째 혹은 세 번째 위치에서 그 결과는 전적으로 똑같으며 우리는 결국 항상 같은 아미노산 혹은 매우 유사한 화학적 특성을 가진 아미노산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이 코드는 무작위적인 생화학적 사고로 우연하게 뭉쳐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최적화된 것을 드러낸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전 코드는 진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만들어졌고 확립되었고 잠금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화는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진화가 이루어지기 전 먼저 DNA 복제를 허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처음에 살아있는 세포가 자신을 복제할 수 있고 DNA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 복제 시스템은 단백질이 작업하는 것에 의존하기 때문에 유전 코드가 이미 제 역할을 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유전 코드가 복제 시스템에 앞서 먼저 창조되었지만 그것은 이미 복제 시스템이 범하기 쉬운 오류에 대처하도록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게놈의 크기는 진화의 예상을 뒤엎는다. 여러 책 속의 도표는 사람을 가장 진화된 존재로 묘사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여러 차트의 맨 상위를 차지합니다. 그런 위치에 놓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나은 생명의 형태를 구축한다는 진화적 메커니즘의 결과를 가정한 것입니다. 다윈이 말한 것처럼
자연적 복사 오류 돌연변이는 수백만 년 동안 좋은 것을 추가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추정의 근거에 인간은 커다란 크기의 게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묘사는 기만적인 것입니다. 커다란 크기의 게놈의 영광은 놀랍게도 자연주의자들과 꽃을 피는 식물의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이 고전적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하는 그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배열은 상상의 것이며 증거에 근거한 것이 아닌 서술적인 것입니다. 다양한 생명의 게놈 크기에 근거한 과학적 발견은 진화라는 교리에 직접적으로 도전합니다. 진화 메커니즘이 단순해서 복잡이라는 게놈 크기의 서술 안에서 발견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유전 및 생리학적 증거에서 전개된 것이 아님을 가리킵니다. 돌연변이는 나쁘다. 돌연변이가 왜 나쁜지 알아보기 전에 몇 가지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약 60조 개의 세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포에는 체세포와 생식세포가 있습니다. 체세포는 생리학 혹은 신체 안의 세포와 관련된 생물학 용어로 생식세포를 제외한 모든 세포입니다. 생식세포 계열은 일련의 과정에서 세포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과정을 말하는 생물학 용어입니다. 특히 이것은 유전의 배열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전은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형질을 유전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유전은 자연 선택과 똑같은 것입니다. 개념적으로 생식세포 계열의 세포는 고유한 새로운 자손을 형성하도록 각각의 염색체를 전달하는 부모의 성세포에서 온 것입니다. 수정 시에 부모의 성세포에서 온 생식세포는 고유한 새로운 자손을 만들도록 그들 각각의 염색체를 전달합니다. 그 형질은 대립유전자라고 불리는 특정 영역에서 부모로부터 온 결합된 염색체로부터 전달됩니다. 대립유전자는 수정 시 방대한 다양성의 옵션을 제공하는 유전자 변이체입니다. 파란 눈과 갈색 눈을 비교하는 것처럼 비슷한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를 대립유전자 빈도라 합니다. 대립유전자는 무엇일까요? 모든 유전자는 두 개의 똑같은 대립유전자를 갖거나 두 개의 다른 대립유전자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열성 유전자는 우성 대립유전자의 존재가 없을 경우 표현형만을 생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은 형질을 갖기 위해 열성 대립유전자 두 개의 복제가 필요합니다. 열성 대립유전자는 소문자로 표기되며 이런 유전자형을 갖는 사람만 파란 눈을 갖습니다. 자연복제 의료로 정의된 돌연변이는 자주 발생하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적됩니다. 이 복제 오류는 치환, 결실 여기 혹은 삽입으로 유전 서열을 변화시킵니다. 이 돌연변이 형식은 체세포 유전자 서열과 성세포 내의 유전 서열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체세포 돌연변이는 체세포에서 발생하며 자손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생식세포 돌연변이는 성세포 안에서 발생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유전은 부모에게서 자손에게 제공되는 대립유전자 변이에 의해 기능하기 때문에 생식세포의 복제 오류 돌연변이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화론자들이 상습적인 미끼상술로 이용하는 것으로 반대되는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유전이란 용어와 돌연변이를 혼용해서 오용합니다. 유전은 기능을 말하고 돌연변이는 그 기능의 무작위 복제 오류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보편적 공통 조상을 설명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서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정의는 유익한 돌연변이에 대한 필요는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익한 돌연변이에 의한 변형은 신다윈주의를 불렀습니다. 신다윈주의자들은 유전에 대한 정의를 돌연변이, 유전적 재조합, 그리고 다른 유전적 변이의 원천에 따른 주어진 개체군 안에서 존재하려는 서로 다른 특성이라고 말합니다. 체세포 돌연변이는 항상 나쁜 것이다. 아무도 이 사실을 논쟁하지 않습니다. 체세포 돌연변이는 대부분의 암, 종양, 그리고 질병의 기본 원인입니다. 심지어 동식물 연구가들도 체세포 돌연변이가 어떤 유익한 것을 주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돌연변이가 해롭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생식세포 돌연변이는 동식물 연구가들이 의존하는 메커니즘이다. 이것은 영겁에 걸쳐 유익한 복사 오류를 추가하고 자손에게 전달한 다음 유전으로 짜맞춘 메커니즘으로 추정됩니다. 대립유전자 빈도에 의한 유전은 보편적 공통 조상 진화를 위해 필요한 메커니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만약 생식세포 돌연변이가 경험적으로 신체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것들은 보편적 공통 조상을 이론화하는 방안을 그럴듯하게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생식세포 돌연변이가 나쁘다면 그 이론은 가장 취약하고 가장 최악으로 위조된 것입니다. 체세포처럼 생식세포도 돌연변이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체세포 돌연변이는 모두 객관적으로 폐보적이지만 생식세포 돌연변이는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식세포 돌연변이 연구에 많은 돈이 소비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 돌연변이가 좋은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매우 해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식세포 돌연변이는 너무나 태보적이다. 생식세포 돌연변이를 갖고 자궁에서 살아남은 자손들은 셀 수 없는 질병, 암, 기형, 자폐증 같은 장애 그리고 많은 병과 일부는 심지어 조기 사망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동식물 연구가들은 많은 좋은 돌연변이가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유익한 돌연변이가 있을까? 동식물 연구가들은 좋은 돌연변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우리의 유전자는 수천 혹은 수백만 년 전부터 변형되었다고 추측합니다. 이에 대한 예로 유당부화 검사와 푸른 눈을 말합니다. 그러나 수천, 수백만 년 전부터 완전하게 서열화된 DNA 분자의 존재가 없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단지 추정일 뿐입니다. 둘째로 이뤄적 주장을 합니다. 영국 뉴캐슬 대학의 신경학자 가브리엘레 조던 박사는 20년을 추적한 끝에 1억 가지 색을 감별할 수 있는 여성 테트라크로맷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특성이 측정 가능한 것 이상의 색상 시력을 제공하는지 측정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유전의 다양성을 말합니다. 이는 생명체에서 검증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성은 돌연변이와는 상관이 없는 대립 유전자 빈도에 의한 것임을 앞서 설명했습니다. 넷째, 연구실에서 검증된 신체적 이점을 주는 돌연변이를 말합니다. 이런 연구실에서 검증된 돌연변이 중 유전자 서열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과 신체적 이득을 주는 것은 유익한 돌연변이의 예라고 합니다. 연구실에서 검증된 신체적 이득은 주관적이다. 하지만 모든 연구실에서 검증된 신체적 이득은 주관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예로 APO1밀라노 돌연변이로 알려진 좋은 콜레스테롤 돌연변이는 간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차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과체중이거나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유익한 돌연변이로 생각할 것이지만 세계 도처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만성적인 질병으로도 발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얼마나 주관적 유익함인지 잘 설명합니다. 약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된 몸은 역동적으로 복잡하고 상호의존적인 단백질과 살아있는 기관의 시스템입니다. 단백질이나 기관의 어떤 변화도 많은 시스템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세계 최고의 약들도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어떤 유전자의 어떤 돌연변이든 신체적 변화를 가져오고 부작용도 일으킬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검증 가능한 사실입니다. 누구든 새로운 특정한 좋은 돌연변이를 주장할 때마다 부작용이라는 용어를 여러분의 구글 조회에 추가해서 그 주장이 얼마나 주관적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하지 않은 돌연변이는 단백질 체인의 파괴적인 접힘 오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화에게 있어 이 문제는 레빈탈의 역설이라고 불립니다. 아마 신체적 이득을 주는 연구실에서 검증된 좋은 생식세포 돌연변이의 최고의 예는 난 모양의 적혈구 돌연변이일 것입니다. 이것은 겸상적혈구 돌연변이로 단백질이 잘못 접혀 혈액세포를 난 모양으로 기형을 만들었습니다. 직관적이지도 않고 뜻밖인 이 돌연변이는 사람들이 말라리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익한 특성의 효과를 야기하는 비정상적으로 간헐적인 유익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이 유익한 돌연변이의 증거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원교는 더 이상 난 모양의 적혈구를 음식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것은 말라리아에서 수많은 사람이 살아남게 했습니다. 그러나 겸상적혈구는 복균자와 그들의 자손에게 빈혈, 황달, 심장비대 등 커다란 건강 문제를 야기하는 고질적 유전질환입니다. 이것이 좋은 생식세포 돌연변이의 예로 포스터에 나오는 전형적인 것입니다. 체세포와 생식세포 돌연변이의 차이점은 돌연변이로 위장된 대립 형질 기능을 진화론 지지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미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유전자 연구자들이 생식세포 계열에서 열정적으로 유익한 돌연변이에 대해 연구하고 있지만
어디에도 변성 돌연변이와 그런 유익한 돌연변이에 방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것이 그 이론에 대한 거대한 문제입니다. 수많은 알려진 사이트를 검토하는데 유익한 돌연변이가 실제 희귀하고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는데 매우 짧은 시간이 걸렸다. 이 돌연변이들은 새로운 하나의 유전자라도 만드는 것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생식세포 돌연변이는 완전하게 기능적인 프로그래밍 코드를 파괴하기만 할 수 있습니다. 돌연변이는 기능장애로 죽음을 부르는 해로운 암살자인 것이며 새로운 생리학적 특색을 진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메커니즘을 위조하는 것이 보편적 공통조상 이론입니다. 우리는 전체 게놈을 연구하고 분석했으며 암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돌연변이 분석은 우리로 하여금 돌연변이로 암 발생 95%를 유전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했다. 연구자가 분자시계를 교정한다. 분자시계는 모든 유기체의 유전적 거리를 계산하는 해결책으로 제시됩니다. 뚝딱거리는 시계처럼 DNA 코드의 유전적 변이가 클수록 추정되는 분기 1의 시간 거리는 더 큽니다. 유기체 안에는 연구자들이 연구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많은 단백질이 있습니다. 어떤 단백질은 빠르게 변이되는 반면 다른 단백질은 느리게 변이되고 거의 변이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들의 모델을 위해 과학자들이 선택한 단백질은 궁극적으로 그것들의 분자시계를 조정하거나 교정할 것이다. 과학적 컴퓨터 모델은 연구가 선택한 단백질 배열에 근거하여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돌연변이 비율이 가장 적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단백질을 선택합니다. 히스톤은 세균에서 인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기체에서 발견된 DNA 단백질입니다. DNA 체인은 염색체라고 불리는 묶음으로 쌓여 있습니다. DNA 가닥은 히스톤 단백질로 쌓여 있습니다. 만약 연구자가 적당한 연구를 위해 보편적 단백질을 선택했다면 가장 좋은 후보는 히스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체는 DNA에 히스톤을 갖기 때문입니다. 히스톤 간의 작은 차이는 다른 연구와 달리 극히 최근의 차이를 낳는다. 그러나 히스톤은 분자시계 모델에 결코 사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종간에 너무 작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히스톤은 모든 종의 최근 분화를 가리킵니다. 물론 진화가 수십억 년간 진행 중이라는 가정에 근거하면 이것은 진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는 반드시 유사성이 적은 다른 단백질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현대 유전학의 차이들은 오늘날 이러한 결론을 지지하는 유전적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찰 불가능한 먼 과거의 돌연변이로 발생했다는 논리적 오류에 근거해 단백질은 더 돌연변이적 변화를 일으켰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유전적 차이에 있어 보편적 공통조상의 효과는 반드시 돌연변이로 인한 보편적 공통대물림으로 일어났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단백질이 종간에 서로 다른 차이를 갖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 상태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것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연구자는 많은 단백질 중에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필요한 결과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가정을 사용하지만 다른 단백질을 선택하면 창조론자는 단지 약 6,000년의 생명의 결과를 얻습니다. 반대로 동식물 연구자는 다른 단백질을 선택해 수십억 년의 결과를 만듭니다. 이것이 분자시계 모델의 도구를 타당하지 않게 만듭니다. 분자 진화의 비율은 서로 다른 유기체 사이에서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이것은 분자시계의 개념의 도전이다. 인간의 유전적으로 유사한 다른 어떤 것이 있는가? 부정할 수 없이 같은 과의 동물은 게놈에서 매우 유사한 유전적 배열을 공유합니다. 그러나 계산 방법은 연구실마다 다른 기법을 사용해 의심스럽고 주관적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침팬지와 사람의 게놈 간 높은 유사성은 사실임을 압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유전적으로 얼마나 비슷할까요? 인간 게놈 연구소는 인간과 바나나가 60%까지 유전적 유사성을 갖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모든 바나나의 유전자를 모든 인간 유전자에 비교하고 비슷한 유전자를 세고 우리 유전자의 약 60%가 바나나 게놈에서 유사한 것을 발견했다. 60% 중 40%는 인간의 단백질의 아미노산 배열과 비교했을 때 동일했다. 테드의 발표에 따르면 인간과 쥐는 85%, 소는 80%,
초파리는 61%, 닭은 60%의 유전적 유사성을 갖는다고 합니다. 특히 똑같은 기법을 사용하여 아비시니안 집고양이는 인간과 90%의 놀라운 유전적 유사성을 공유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인간과 침팬지의 유전적 유사성에 대한 주장을 고려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유전적 유사성은 변형 돌연변이 그리고 보편적 공통 조상을 증거할 수 없고 하지도 못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구체적인 서로 다른 목적으로 설계된 것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지적 설계가 생명 기원의 원인이라는 강력한 추론을 나타냅니다.